표도르 도스토옙스키 바닥 없는 시면에서 길어올린 가장 찬란한 빛. 죽음 앞에 5분. 모든 사상이 증발하고 생명만 남는다. 남은 시간은 죽음까지 5분이었습니다. 처음 2분은 동료들과의 작별을 했고, 다음 2분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었고,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눈에 담는 시간으로 할애했습니다. 마지막 1분이 남았습니다. 광장 위 겨울 햇빛, 하얀 입김, 살아서 세상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총을 발사하는 구령이 들립니다. 정치도 사상도 사라진 가장 순수한 본능의 순간이었습니다. 살고 싶다, 그냥 살고 싶다. 하지만 그때 북소리가 울립니다. 이것은 기획된 연극이었습니다. 즉 총살형에서 시베리아 강제 노역으로 바뀝니다. 즉 4년 후의 극적인 감형이지요. 생명은 우리 밖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생은 선물인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생애를 보면 태어날 때 빈민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즉 모순 속에서 심리적 분열을 배우게 되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교해 보면 아버지는 억압과 허식이 많았습니다. 8급 문관으로 얻은 세습 귀족 신분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인해 극단적 절약으로 유지하는 상류층 교육의 허울과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였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온화함과 문학적이었죠. 신앙심 깊은 밤의 세계였고 4살 아들에게 읽어주는 성경, 카람진의 역사서, 푸시킨의 시가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마린스키아 빈민병원 관사에서 태어났지요. 창밖으로 매일 목격하는 범죄자, 정신질환자, 버려진 고아들의 고통, 가난한 현실과 기족적 체면 사이에 극단적 간극이 있게 됩니다. 스스로를 비하하면서도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분열된 자의식의 원형이 이 자리에서 잉태되었던 겁니다. 천재라 불린 단 하루, 그리고 예고 없는 끝없는 추락이 있었습니다. 1845년 폭발적 성공을 거두었지요. 즉 소설 가난한 사람들을 최초에 완성했는데 당대 최고 비평가인 벨린스키의 극찬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고골이 나타났다고 극찬했지요. 빈민병원 관사 출신이 바로 그 청년이 문단의 총화로 급부상한 계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1846년 차가운 이면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소설 분신이 발표되었는데 하급 관리의 분열을 다룬 병략적 기이함에 문단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사회 고발을 원했던 기득권 문단은 도스토옙스키가 응시한 인간 내면에 찢겨진 시면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고립감은 그를 급진적 사상 모임으로 이끌게 됩니다. 영하 40도의 감옥에서 발견한 순금 같은 인간성이 있었지요. 옵스크의 현실, 즉 4년간의 노역 생활이 있었지요. 5파운드 강철 족쇄를 차고 다녔고 아버지를 죽인 자, 밀수꾼, 살인범들, 귀족 출신 작가를 향한 증오와 조롱이 있었습니다. 바로 4년은 환멸의 시간이었죠. 서구적 이상과 시면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입소 전에는 서구적 이상으로
페트라셰프스키 서클 시절의 관념으로 민중은 구원받아야 할 순박하고 고결한 대상이라는 탁상공론적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면의 깨달음이라 함은 옵스크에서 4년 동안 깜빵 생활을 하고 출소 후에는 피투성이가 된 동료를 향한 눈빛, 조용히 빵을 밀어주는 살인범의 손, 가장 추한 껍데기 아래에서 숨쉬는 불씨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 거칠고 딱딱한 껍질 아래에서 나는 순금 같은 인간성을 발견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진짜 러시아 민중을 알게 되었던 거지요.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절망이 덮쳐옵니다. 상실입니다. 4월 아내 마리아가 사망합니다. 7월에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형 미하일까지 사망하게 됩니다. 잡지 사업의 실패로 떠안은 2만 루블의 빚을 떠안게 됩니다. 채무자 감옥의 공포와 끊임없는 채권자들의 압박이 있게 되지요. 갈 곳 없는 형수와 조카들, 의붓 아들까지 부양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지하로부터의 수기가 탄생됩니다. 모든 것이 짓눌린 상태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을 반듯하고 이성적인 존재로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됨을 알면서도 삐뚤어지는 존재를 발견한 거지요. 나는 병든 인간이다. 나는 악에 찬 인간이라고. 9년의 판권이 걸린 벼랑 끝 26일에 기적을 쓰게 됩니다. 악덕 출판업자 스텝 로스키의 함정에 빠져듭니다. 1866년 11월 1일까지 새 장편 소설을 미제출하게 되면 향후 9년간 모든 판권을 기속하겠다는 거지요. 수중에 단 1코펙도 없는 파산 상태였던 거지요. 아침은 읽을 수 있는 정서딘 원고를 작성하게 되고 정오에는 44세의 파산한 작가가 방안을 거리며 구술을 시작합니다. 오후 4시가 되면 20살의 속기사 안나 스나키나가 속기를 종료하게 됩니다. 안나는 밤에 속기 부호를 밤새 해독하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읽을 수 있는 정서된 원고가 완성됩니다. 운명을 길들일 수 있는 오만이 만든 4년의 파기적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도피와 가난이지요. 채권자를 피해 유럽으로 도피해서 밀린 집세와 굶주리게 됩니다. 오만과 배팅입니다. 이성과 확률로 룰렛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선 인세를 받고 아내의 에이투 결혼 반지까지 전당포에 저당시키게 됩니다. 파멸입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생후 3개월 된 딸 소냐의 폐렴 사망에 대한 극심한 자책감을 안게 됩니다. 참회와 지필입니다. 아내 앞에서 오해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함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소설 백지를 집필하게 됩니다. 남편이 스스로 나약함을 깨달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준 아내 안나의 헌신이 있었지요. 10년의 룰렛 강박을 끊어내고 조국에 자라나는 악령을 응시하게 됩니다. 내면의 어둠을 끈타 1871년 비스바덴에서 마지막 30달러마저 잃는 순간 빚을 갚기 위해라는 변명 뒤에 숨은 자신의 강박을 마침내 직시하게 되고 10년간의 싸움을 끝내고 영원히 도박을 멈추게 됩니다. 사이의 어둠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차예프 사건이지요. 새 세상을 만들겠다며 동료 대학생들을 배신자로 몰아 살해한 급진주의 비밀 조직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상이 인간을 도구로 만들 때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공포 과정이지요.
개인의 욕망을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은 그는 이제 러시아 사회를 갉아먹는 이념적 오만함을 고발하는 소설 악령을 집필하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극심한 죄책감이 가장 위대한 보편적 사랑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1단계는 붕괴입니다. 3살 알료샤의 죽음이 있었지요. 평생 자신을 괴롭힌 간질 발작이 막내 아들의 몸에서 재현되며 사망했던 거지요. 아비를 향한 극심한 자책감과 집필을 중단하게 됩니다. 2단계는 구원입니다. 옵티나 수도원 생활이죠. 아내 안나의 결단으로 철학자 솔로비우프와 함께 수도원 원행을 가게 되고 암브로시 장로의 위로로 고통을 없애는 대신에 그것을 품은 채 살아가는 사랑을 목격하게 됩니다. 3단계는 승화입니다.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이 탄생됩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은 세상의 고통을 꾀하는 순결한 청년 알료샤로 부활하게 됩니다. 암브로시는 삶의 신비를 전하는 조시마 장로의 원형이 되지요. 무고한 아이의 죽음 앞에서도 인간은 살아갈 수가 있는가? 평생을 따라다닌 절망적 질문이 마침내 해답을 찾게 됩니다. 분열된 러시아 지식인 사회를 하나의 사랑으로 묶어낸 연설이지요.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했습니다. 즉 1880년 푸시킨 동상 제막 연설이었죠. 진정한 러시아인이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유럽의 모든 모순을 끌어안고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형제로 묶어내는 것이라고 연설합니다. 서구주의 진영과 슬라브주의 진영을 비교해보면 서구주의 진영은 유럽의 이성과 제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대표로 이반 투르게네프가 있지요. 슬라브주의 진영은 러시아 고유의 신앙과 민중의 뿌리를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었지요. 이 연설을 통해서 오랜 앙숙이던 투르게네프가 눈물을 흘리며 도스토옙스키를 끌어안았고 모스크바 전체가 그를 예언자라 칭송했던 겁니다. 고통의 매트릭스는 평생의 분기는 어떻게 최고의 문학으로 정제되었을까요? 추락의 용광로입니다. 처음에 시베리아 강제노역 4년 과정이 있었지요. 가족의 연이은 죽음과 2만 루블의 빚, 채무자 감옥에 대한 공포, 롤렛 중독으로 인한 파산과 어린 자녀들의 연이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시면의 깨달음이라 함은 가장 잔혹한 자들 밑바닥에 숨겨진 끈질긴 생명력과 승군 같은 인간성을 목격하지요.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는 인간 이성의 한계와 끝없는 비합리성이 있었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품어 안고 살아가는 숭고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문학적 승화라 함은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작품, 지하로부터의 숙이라고 하는 작품, 백치나 카라모조프카의 형제들이 해당이 됩니다. 31년 전 낡은 성경과 함께 맞이한 평안한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1881년 1월 1일 폐출혈 후에 깨어난 아침이었죠. 안나는 나는 오늘 죽을 거요. 마지막 독서가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옴스프루크 감옥에서부터 31년간 곁을 지킨 낡은 신약 성서, 아이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읽어주게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지요. 마지막 유언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붕괴를 막아낸 아내 안나의 손을 쥐고 단 한 번도 생각 속에서조차 당신을 배신한 적이 없으라고 고백합니다. 1881년 1월 28일 밤 14년 전 자신의 방문을 두드렸던 20살의 속기사 아내의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게 됩니다. 3만 명의 애도 물결이 있었죠. 그리고 썩어 없어진 한 알의 미라를 강조합니다. 장례식 풍경입니다.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수도원으로 향하는 거대한 장례 행렬이 있었지요. 고위 관료와 귀족들, 급진적인 학생들, 노동자, 영세 상인 등 그가 평생 소설로 변해온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장례 그의 관을 따랐습니다. 묘기명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와 있는 듯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가 적혀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는 바닥을 평생 반복해서 뒹굴었던 삶, 도스토옙스키는 그 끔찍한 시면의 끝이 파멸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시작점임을 증명한 영원한 미랄이 되었던 겁니다.